안녕하십니까, 태백산직입니다. 이 덕일 작 귀황후, 세계를 지배한 제국 원나라를 지배한 여제 귀황후 편입니다. 비참한 공녀의 길. 고려인 기자오의 막내딸, 원나라에 바쳐지는 공녀로 결정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의 비참한 인생길을 동정했습니다. 몽골은 고려가 아직 그 지배 아래 들기도 전부터 공녀를 요구했다. 고정 18년 1231년에 원나라에 항복한 기순병들에게 배우자를 마련해 준다는 구실로 공녀 1000명을 요구한 것을 시작으로 근 1세기에 걸쳐 수많은 고려 처녀들을 요구해 왔던 것이다. 원정 15년 1274년에는 만자매빙사 초옥을 보내 기순한 남송의 군인들을 위한 공녀를 요구해 와서 고려에서는 할 수 없이 결혼 도감을 설치해 140명의 고려 여인들을 선발했다. 만자매빙사란 이름 자체가 오랑캐에게 중매하기 위한 사신이란 뜻이어서 북으로 끌려가 남성 군인들에게 나눠지게 된 여인들의 곡성이 하늘을 흔들었다. 이때만 해도 고려는 처녀가 아니라 과부나 역적의 처 등이 공녀로 뽑혔으나 1275년 충렬왕 원년 원나라가 복속국가 중 고려만이 여자를 공납하지 않는다고 비판하자 충렬왕은 금원령을 발표하고 10인의 처녀를 원나라에 바쳐 처녀 공납의 문을 열었다. 한번 문이 열리자 몽골은 걷잡을 수 없이 매년 처녀 공납을 요구했다. 1276년 충렬왕 2년 원에서 500인의 공녀를 요구하자 충렬왕은 과부 처녀 추고 별감까지 만들어 이에 응했다. 그러나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충렬왕 제23년에는 양가의 처녀는 먼저 관에 신고한 후 결혼하도록 법을 바꾸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했다. 그러나 아무리 법이 엄해도 곱게 기른 딸을 공녀로 바치고자 하는 집안이 있을 턱이 없었다. 나라에서는 공녀를 확보하기 위해 갖가지 방법을 고안했고 반대로 민간에서는 공녀를 피하기 위해 갖가지 방법이 동원되었다. 고려사 충렬왕 24년 정월조의 다음 기록은 이런 사정을 잘 말해준다. 스마소의 명에 원에 바칠 양가의 처녀를 선발하게 하였다. 백관으로 하여금 딸 둔 집을 비밀히 탐지해 당국에 투서하게 하자 조그만 원안이라도 있으면 비록 딸이 없어도 소란을 일으켰으므로 몰래 사이를 들이는 사람들이 많았다. 낡아진 집안에서 이 사실을 숨기자 비밀히 찾아내 당국에 투서하게 한 것이다. 목은 이색의 부친 이 곡은 원나라 황제에게 상소를 올려 공녀로 생긴 폐단을 절절히 토로했다. 고려 사람들은 딸을 낳으면 비밀리에 붙여두고 남이 알까봐 걱정하는 형편이어서 이웃 사람도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중국 사신이 올 때마다 겁을 먹고 수근거리기를 뭐 때문에 왔을까? 수처녀를 잡으러 온 것이 아닐까? 아내와 첩을 잡아 가려는 것이 아닐까? 라고 합니다. 얼마 뒤에 군리들이 사방 집집마다 뒤지고 찾는데 만약 여자를 감춘 것을 알면 이웃과 친족을 잡아들이고 구속하고 멸질하여 고통을 주어 찾아내고야 맙니다. 그래서 한번 사신이 오면 나라 안이 소란하여 닭이나 개까지도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선벌하는데 미모가 일정한 표준이 없습니다. 혹은 사신에게 뇌물을 먹여 그 욕심을 채워주면 그 여자가 미인이더라도 놓아주고 다른 여자를 찾습니다. 한 여자를 데려갈 때마다 수백 집을 뒤지는데 오직 사신이 하자는 대로 할 뿐이요 황제의 명령이라 아무도 거역하지 못합니다. 이런 일이 1년에 한두 번이나 2년에 한 번 있는데 그 쇠가 많을 때 40~50명에 달합니다. 선발에 들게 되면 그 부모나 일가 친척은 서로 모여 통곡하는데 밤낮으로 곡성이 끊이지 않으며 드디어 국경 밖으로 나가게 되면 서로 옷자락을
붙잡고 발을 구르며 넘어져서 길을 막고 울부짖다가 슬프고 원통하여 우물에 몸을 던져 죽는 자도 있고 스스로 목며 죽는 자도 있으며 근심 걱정에 기절하는 자도 있고 피눈물을 쏟아 눈이 먼 자도 있습니다. 이런 일은 이루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공녀의 길은 우물에 몸을 던져 스스로 몸을 끊을 정도로 비참한 길이었다. 죽지 못해 끌려가는 여성들도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피눈물을 쏟으며 가는 길이었다. 영경에서 결합하는 고려인들. 기자의 막내딸 기시 소녀도 처음에는 다른 공녀들처럼 이 길을 죽음의 길로 생각했다. 그의 고조부 기윤숙은 문화시랑 평장사를 지냈고 기자오도 음직으로 산원이 된 후 총부 산랑을 역임했으므로 일반 양가의 딸은 아니었다. 그러나 공녀는 일반 양가의 딸들만 끌려가는 것이 아니었다. 충렬왕비 제국대장 공주는 충렬왕 13년 온날에 근친 가면서 공녀를 선발하기 위해 민가를 수색했는데 비록 딸이 없는 집들도 놀라고 소란을 일으켜 원한과 울음소리로 마을마다 소란스러웠다고 기록될 정도였다. 전 추미론 부사 홍문계는 딸이 공녀 명단에 기자 뇌물을 썼으나 여의치 않자 최후의 수단으로 딸의 머리를 깎아버렸다. 이를 알게 된 제국대장 공주는 홍문계를 가두어 혹형을 가하고 가산을 몰수했으며 그 딸은 쇠직직으로 온몸을 두들겨 살갗 성한 것이 없게 만든 다음 아고대에게 시집 보내버렸다. 이런 길이 공녀의 길이었지만은 기시 소녀는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면 마냥 울고 있지만은 않으리라고 결심했다. 비록 자원한 길은 아니지만은 위양 뽑힌 이상 새로운 인생의 전기로 삼겠다고 결심한 것이다. 세계를 지배하는 온 나라이니만큼 더 많은 기회가 있으리라고 판단했다. 온 나라는 공녀만 요구하지 않았다. 여자만이 아니라 남자들도 요구했는데 그중 하나가 동로화였다. 동로화는 인짓이라는 뜻인데 몽골은 화의가 진행되면 을에 고려의 왕족이나 귀족의 자제들을 동로화로 요구했다. 동로화는 충렬왕 초녀까지 몇 차례 오갔으나 그 이후 계속되지는 않았고 임무도 대개 원의 궁중에서 수기로 맞다가 돌아오는 것이었으므로 그리 큰 문제는 되지 않았다. 그러나 황간 요구는 달랐다. 충렬왕비 제국대장 공주가 자신의 부친 원세조에게 몇 명을 바친 것을 계기로 고려인들이 영특하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원나라에서는 여러 차례 환자들을 요구했다. 황간들은 거세해야 하기 때문에 이 역시 공녀처럼 꺼리는 일이었다. 그러나 공녀들은 자칫 성놀이개로 전락할 수 있지만 황간들은 황제나 황후들을 모시는 관계로 이들의 총애를 받아 배우 실력자로 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지원자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었다. 고국을 떠나 이영만리 영경 지금의 북경에 정착한 고려 황간들이 원나라에 있는 다른 고려인들과 강력한 유대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은 당연했다. 영경으로 통하는 좋은 지인 통주 관내의 왕평현에는 신라시대의 신라방과 같은 고려인의 고려장이 존재하고 있었다. 고려장을 통해 고려인들은 원나라와 고려 사이 국제무역에 종사했는데 이 고려장은 당연히 궁중의 고려 출신 황간들과 연결되어 있었다. 고려 출신 황간들은 자신들의 황제에게 받는 신임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황제를 사로잡을 수 있는 고려 여인을 물색했다. 기시 소녀가 영경에서 고려 출신 황관 고용보의 눈에 띄었던 것은 이런 점에서 우연이 아니었다. 원황실에 포진한 고려 출신 황간들의 대표였던 고용보는 기시 소녀 같은 인물이 꼭 필요했던 것이다. 기시 소녀는 미모뿐만 아니라 양반가 출신으로서 배운 교양이 있었으며 여기에 어린 소녀답지 않은 담력까지 갖추고 있었다. 고용보는 기시 소녀라면
황제 순제를 주무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공녀로서 황제의 총애를 받는 지름길은 황제 주변에 있는 것이었다. 고영부는 기시 소녀를 순제의 다과를 시봉하는 궁녀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 궁녀로 시작된 황제와의 만남은 기시 소녀의 인생을 다른 길로 이끌었다. 원사 후비 열전에 순제를 모시면서 기시의 천성이 총명에 갈수록 총애를 받았다고 기록된 것처럼 그는 곧 순제를 사로잡았다. 여기에 고려에 대한 순제의 남다른 추억도 작용했다. 명종의 장자로서 황태자였던 태곤 태무르 순제는 1330년 7월 원황실 내부의 권력 다툼에 패해 1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 지금의 인천 서쪽 대청도에 유배된 적이 있었다. 그는 1년 5개월가량을 대청도에서 보냈는데 동아시아에서 동유럽에 이르는 세계 제국의 후계자에서 고려의 작은 섬에 유배되는 처지가 된 어린 시절의 추억은 고려에 대한 남다른 추억을 갖게 했다. 그는 원나라로 돌아간 지 2년 만에 원나라 황제로 등극하는데 고려에 대한 남다른 기억이 다가를 시봉하는 미모의 고려 소녀에 대한 호감으로 작용했다. 황제의 총애를 받는 것은 인생의 전환을 의미했다. 공녀로서 타일적 삶은 권력자로서의 자율적 삶으로 전환된 것이었다. 순제의 총애를 터득한 이상 인생 전환은 시간 문제였다. 권력 투쟁으로 황후가 되다. 그러나 기시 소녀의 이런 기대는 곧 시련에 부딪혔는데 다름 아닌 황후 타나시리의 질투였다. 황후 타나시리는 고려의 궁녀 출신 시녀가 경쟁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다. 타나시리의 친정은 황실의 일원으로서 황제 못지않은 권력을 갖고 있는 명문 고족이었다. 타나시리의 아버지인 태평왕 엔티무르는 태정제가 죽자 무종의 장남 명종을 제치고 그의 동생 문종을 황제로 만들 정도의 실력자였다. 질투에 눈이 먼 타나시리는 기시 소녀를 채찍으로 때리기까지 했다. 일개 시녀의 몸으로 황후와 다툴 수는 없었다. 황후와 다툰다는 것은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기시 소녀는 좌절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았다.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리고 원이라는 대제국을 장악하기 위해 넘어야 하는 산일 뿐이라고 받아들였다. 이는 먹느냐 먹히느냐의 생존 게임이었던 것이다. 기시는 순제를 내세워 타나시리와 맞섰다. 순제가 타나시리의 친정에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타나시리의 친정 아버지 엔티무르는 순제의 아버지 명종을 제 8개월 만인 1429년 8월 암살했으며 이듬해 순제를 고려 대청도로 유배 보낸 장본인이기도 했던 것이다. 순제에게 황후 타나시리는 부친을 죽인 원수의 딸이었다. 이런 가계를 지닌 황후에게 순제가 애정이 있을 턱이 없었고 기시 소녀는 이 빈 공간을 메운 것이었다. 기시 소녀에게 눈이 먼 순제는 궁궐에 들어온 지 2년밖에 안 된 그를 제2 황후로 책봉하려 했다. 태조 징기스칸 이래 옹기라트 가문에서 황후를 맞이하는 몽골족의 전통을 무시하고 고려의 공녀 출신을 황후로 책봉하려 한 것이다. 타나시리의 친정은 이에 격렬하게 반발했다. 황후의 형제들은 순제를 제거해 가문의 세력을 보존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황후 가문의 이런 기도는 사전에 발각되었고 순제는 1335년 승상 바행과 손잡고 타나시리의 친정을 황제 영모 사건에 연루시켜 제거했다. 그리고 황후 타나시리에게도 사약을 내렸다. 타나시리를 제거하는 데 성공한 기시는 이제 황후 자리는 자신의 것이라고 믿었다. 타나시리가 제거되었으니 더 이상 방해자는 없으리라고 생각했다.
순제는 물론 이를 적극 지지했다. 그러나 기시 소녀가 황후 자리를 차지하기에는 몽골족 내부의 전통이 너무 강고했다. 타나실이 친정을 제거하는데 앞장섰던 승상 바엔이 적극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관직 이름만 246자에 달했던 바엔은 사실상 순제를 능가하는 실력자였다. 고려의 궁녀 출신이 황후가 되겠다는 구상은 원나라의 지배구조상 무리로 받아들여져 순제 5년 1337년 황실의 전통에 따라 옹기라트 가문의 바엔 후드가 황후가 되었다. 기시 소녀는 비록 황후가 되지는 못했지만 상당한 세력을 갖게 되었다. 그는 이미 일개 공녀 출신의 시녀가 아니었다. 황제의 총애에 고려 출신 황관들이 지원까지 받는 실력자였다. 원조정에 포진한 그의 정적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들은 기시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황관 고영보를 공격했다. 1339년 원의 감찰 오사 이직이 고영보를 탄핵한 것을 이런 배경에서였다. 이직은 고영보가 황제의 인신임만을 믿고 조정을 문란하게 하면서 조정 요인들을 끌어들여 나라의 기강을 마구 뒤흔들고 있다고 탄핵했다. 이는 역으로 고려 출신이 원나라에서 어느 정도 세력을 지니고 있었는지를 알게 해주는 자료이기도 한데 고영보가 이런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은 기시 소녀가 뒤에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다. 기시는 바엔까지 축출하기로 결심했다. 황후 타나시리를 제거한 판국에 바엔이라고 제거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믿었다. 기시는 더구나 1339년 순제의 아들 아유시리다라를 낳아 입지가 더욱 확고해진 상태였다. 기시의 조정을 받은 순제는 스승 사라반과 손잡고 바엔을 추출하는 데 성공했다. 타나시리에 이어 또 다른 장애물을 제거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거사 성공 직후 사라바엔이 순제에게 기시를 제2황후로 책봉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이 거사의 배후에 그가 있었음을 말해준다. 바엔까지 제거된 원조정에서 그의 황후 책봉을 반대할 인물은 더 이상 없었다. 공료로 끌려왔던 기시 소녀는 드디어 세계를 지배하는 원 제국의 제2황후가 되었다. 제1황후가 있었지만 자신의 능력으로 황후가 된 기시 소녀가 제1황후를 능가하는 것은 당연했다. 고려 여인 가운데 원의 7대 황제인 큐빌라이 세조의 총애를 받은 이씨가 있었고 제10대 인종 때 영비가 된 고려 여인도 있었지만 자신의 실력으로 황후가 된 인물은 기황후뿐이었다. 황후 타나 시리와 승상 바엔 제거의 배우가 기황후의 힘을 알고 있는 원나라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했다. 황제 교체 기도. 기황후는 세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공식적인 조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흥성궁 현 북경 중남해 자리를 잡고 있다. 거주하면서 황후 부속 기관인 휘정원을 자정원으로 개편해 세력 기반으로 삼았고 고영보를 초대 자정원사로 임명했다. 자정원은 기황후를 추종하는 고려 출신 황관들은 물론 몽골 출신 고위 관리들도 가담해 자정원당이라는 강력한 정치 세력을 형성했다. 기황후는 채찍과 당근을 적절하게 구사했다. 그는 바엔의 조카인 도쿠타가를 유배지에서 불러들여 중서성 우승상에 임명했다. 이는 자신의 악기를 막는 인물은 황후건 승상이건 제거하지만은 자신에게 협조하면 비록 과거의 정적일지라도 과거를 잊고 등용하겠다는 큰 정치, 화해의 정치를 표방하는 것이었다. 같은 시대를 살았던 권형의 평가는 당시 기황후와 자정원당이 원왕실 내에서 어느 정도의 지위에 있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기왕후는 고려 미인들을 많이 데리고 있으며 대신 중에 권력이 있는 자들에게 그들을 보냈는데 당시 원나라 고관과 기인들은 반드시 고려 여인을 얻은 뒤에야 명가라고 불렸다. 순제 이후로 군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태반이 고려 여인이었으므로 의복, 신발, 모자, 물건 등이 모두 고려의 것을 따르게 되었다. 공료로 끌려와 전대받던 고려 여인들의 처지는 그녀 덕분에 완전히 뒤바뀌었다. 이제 공료의 길은 눈물의 길이 아니었다. 그간 몽고 지배를 통해 고려에서는 변발, 쪽들이 남녀의 옷걸음에 차는 장독할, 신부의 두볼에 찍는 연지 등의 몽고 습속이 유행했다면 이제는 도리어 원나라에서 고려 풍속이 유행하는 기묘한 현상이 발생했다. 이를 고려양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단순히 원나라에 고려인들이 많아서 생긴 풍속이 아니라 기시 등의 원나라의 실권을 장악하면서 생겨난 풍속이었다. 기왕후는 1353년 14세의 아들 아유시리 다라를 황태자로 책봉하는데 성공했다. 이제 원나라 왕실의 다음 주인은 고려 연이 낳은 아이가 될 것이었다. 또한 그는 고려 출신 황관 박보라를 군사 통솔의 최고 책임자인 주밀한 동지 주밀원사로 만들어 군사권까지 장악했다. 기시의 이런 성공은 고려 출신들을 주축으로 현지화 전략을 펼친 결과이기도 했다. 원사는 그녀가 맛있는 음식이 생기면 먼저 징기스칸을 모신 태묘에 바친 후에야 자신이 먹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런 현지화 전략으로 명분을 축적하면서 원의 황실을 장악했던 것이다. 기시는 이렇게 장악한 권력을 누구를 위해 사용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다. 공려했던 그는 힘없는 백성들의 고초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원사 후비 열전은 1358년 북경에 큰 기근이 들자 기황후가 관청에 명에 죽을 쏘여주고 자정원에서는 금은, 포백, 곡식 등을 내어 10만여 명에 달하는 아사자의 장례를 치러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는 이에 그치지 않고 대규모 수륙 대회를 열어 그들의 영혼을 위로해 주었다. 대규모 아사자가 발생하는 것은 원 제국의 위기였다. 기시는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원 황실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주원장, 명, 태조와 장사성처럼 몽골의 통치에 저항하는 한족들의 봉기는 어느덧 원제국을 위협할 정도로 성장했다. 이런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면 대제국 원나라는 중원을 점령했던 많은 북방 민족들이 그랬던 것처럼 고향으로 쫓겨갈 것이었다. 원사는 순제가 정사에 태만했다고 적고 있는데 기황후는 이런 무능한 황제를 젊고 유능한 인물로 교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기황후는 순제를 양위시키고 황태자를 즉위시켜 위기를 돌파하려고 하였다. 기황후의 지시를 받은 자정원사 박불화가 양위를 추진하자 순제는 거칠게 반발했다. 순제는 무능 태만할지언정 최고 경영자 자리를 내놓을 생각은 없었다. 그는 대신 황태자에게 중서령 추밀사의 직책과 함께 군사권을 주는 것으로 타협했다. 이때 박불화를 탄핵했던 오사대부 불가노가 도리어 기양갈 정도로 원의 권력은 이미 기황후의 수중에 있었으나 그는 순제를 강제로 내쫓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기황후의 실수였다. 당시 원나라의 과감한 체질 개선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다. 이런 위기의 시기에 순제라는 무능한 최고 경영자를 둔 원나라는 급속히 약화되었다. 1365년 제1황후가 세상을
뜨면서 25년간 제2황후의 자리에 있던 기씨가 드디어 제1황후가 되었다. 그는 다시 한번 과감한 체질 개선을 시도했으나 이미 화석화되어버린 원제국이란 공명은 회생불능이었다. 불과 1년 후 원제국은 주원장에게 대도 영경을 빼앗기고 북쪽 몽골 초원으로 쫓겨가야 했다. 공료 출신으로 황후까지 된 기씨 소녀의 몽골리안 드림도 함께 몽골 초원 속에 묻혀 잊혀졌다. 기황후의 친정. 기황후는 현재까지도 우리 민족의 내리에 부정적으로 각인되어 있는데 그 결정적인 이유는 그의 오빠 기철 등 친척들의 전횡 때문이다. 기철이 고려사 앞 반역죄에 올라 있는 것처럼 고려사가 시종 그의 친정 식구들의 행위를 부정적으로 기술한 것이 현재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기황후가 원나라에서 세력을 장악하면서 고려에 있는 그녀 친정의 위상도 달라졌다. 청몽왕 때는 금마군이 기황후의 외향이라는 이유로 익주 지금의 익산으로 승격되기도 했다. 기황후의 사망한 부친 기자오는 영안왕에게 봉해지고 장원이란 시호가 내려졌으며 부인 이씨에게도 영안왕 대부인이라는 자기가 내려지고 진문에는 정절이라는 정표가 세워졌다. 기황후의 오빠 기철도 동생 덕에 원나라로부터 정동행성 참지정사에 임명되고 고려로부터 덕성부원군에 임명되었으며 또 다른 오빠 기원에게도 원나라 한림학사라는 벼슬이 내려졌다. 그러자 기황후의 친정 식구들은 고려 국왕까지도 우습게 여겼다. 그도 그럴 것이 충목왕이 1348년 사망하고 동생 충정왕이 뒤를 이었으나 순제는 3년 만인 1351년 충정왕을 폐위시키고 공민왕을 즉위시킬 정도로 고려 국왕은 원나라 황실의 손아귀에 있었다. 1353년 공민왕 2년 기황후의 모친 이씨를 위한 연회에서 공민왕이 조카인 태자에게 무릎을 꿇고 잔을 올리고 태자가 왕에 앞서 이씨에게 잔을 권하는 것을 본 기철은 기고만장해 공민왕과 말을 나란히 하며 걸어가려다가 호위 군사들에게 제지되기도 했으며 공민왕이 원나라로부터 공신호를 받은 것을 축하하는 시를 쓰면서 칭싱하지 않아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여기에 동생 기주와 기륜 그리고 조카 기삼만 등 친족들이 백성들의 부인과 전토를 함부로 빼앗는 전횡을 저지르면서 원성의 대상이 되었다. 길철 익당을 제거할 기회를 엿보던 공민왕은 제5년 1356년 5월 중순 영모를 깨었다는 혐의로 기철 일당을 전격적으로 숙청했다. 고려사 기철 열전은 기철을 죽이고 그 아들 기유골을 죽일 때 후갱군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으나 단 한 사람도 슬퍼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전하고 있다. 공민왕은 기철 일당을 제거한 후 고려에 설치한 원나라 기관인 정동, 행성, 이문소 혁파, 동서북면의 고토 회복, 원의 연호 사용 정지, 관제 개혁 등의 반원 정책을 추진했다. 그는 고려에 대한 원의 영향력 배제와 개혁 정치를 통한 왕권 강화를 추구한 것이었다. 이처럼 전격적으로 자신의 친정이 제거되자 기황후는 복수를 결심했다. 기황후는 태자에게 이만큼 장성했는데 어찌 어미 원수를 갚아주지 않느냐고 원망했다. 드디어 1364년 공민왕 13년 기황후는 공민왕을 폐하겠다고 발표한 후 충선왕의 3자 덕훈군을 왕에 책봉하고 최유에게 1만여 군사를 주어 압록강을 건너게 했다. 최유는 압록강을 건너 의주와 선주에 입거했으나 도순이사 최영과 이성계의 군세에게 패퇴당하면서 친정 복권 계획은
무리로 끝나고 말았다. 국내의 기황후 유적. 경기도 연천읍 상리 제궁동에는 기황후의 묘라고 불리는 오래된 묘가 있다. 그런데 기황후가 고래에 붙였다는 기록이 없는 것으로 봐 이것은 그의 묘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고려 출신으로 원의 황후가 된 유일한 인물이기 때문에 고려 땅에 매장하였다는 설과 기황후가 생시에 죽은 후 꼭 고려 땅에 묻히고 싶다고 유언했기 때문에 이곳에 묻혔다는 등의 설화가 전하고 있으나 홍민왕 이후 원나라와의 고려 관계를 생각해 볼 때 그의 시신이 실제로 이곳에 묻혔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할 수밖에 없다. 또한 실제 그의 무덤이면은 왜 기황후 능이 아니라 기황후의 묘라고 불리는지도 의문이다. 효정 7년 1656년 편찬된 동국여 지지에 민간에 전하기를 원나라 순자의 기황후 묘라고 전한다 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때 비로소 문헌에 최초로 등장한다는 점에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에 생긴 전설임을 짐작하게 해준다. 문모인석의 흔적이 남아있는 이 무덤은 현재 여러 차례에 걸친 도굴 때문에 그 원형을 되찾을 수 없다. 제주시에도 기황후의 유적이 있는데 도내 삼양 일동의 원당봉 불탑사의 동쪽 5층 석탑이 그곳으로 제주도 내에서는 드문 고려 불탑이다. 불탑사는 창건 당시에는 원당사지라고도 하였는데 원당봉은 삼첩칠봉이라는 명산 중의 하나이다. 구전에는 아들이 없어 고민하던 원의 순제에게 한 승려가 북두의 명맥이 비친 삼첩칠화봉의 탑을 세워 불공드려야 아들을 얻을 수 있다는 정계를 주었다고 한다. 삼첩인 원당봉과 그 북쪽에 작은 봉우리 벌려있는 이곳이 정계에 맞는 적지라는 말을 들은 후 기황후가 이곳에 원당사와 불탑을 세우고 사자를 보내 불공을 드린 결과 아들을 얻었다고 전한다. 그러나 당시 사찰은 화재로 소실되었고 지금은 현모암으로 만들어진 석탑만이 남아있다. 1층 기단 위에 5층 탑으로 구성된 석탑은 고려시대의 조각수법이 그대로 나타나 있는데 다공질 현모암으로 높이 395cm, 측면 너비 84cm, 정면 너비 89cm로 정사각형에 가깝다. 받침돌의 세면에는 의용권 무늬가 음각되어 있고 한 면에는 네모난 홈이 있다. 탑의 맨 위에 있는 진주 모양의 조각은 후에 보충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덕일작 여인열전 기황후 편이었습니다. 태백산지기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